2017년 한 여성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연애, 수년간의 동거 생활,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이어진 평온한 일상. 그녀는 자신만을 바라봐주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2024년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마다 그녀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아기를 돌보겠다고 나섰다. 5개월 동안 계속된 방문. 그녀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이 없으면 며느리가 아기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며 스스로 찾아왔다.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5개월은 그녀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도를 넘은 간섭, 끊임없는 잔소리, 소리를 지르며 쏟아내는 질책, 며느리에 대한 무시와 모욕, 그리고 모든 행동에 대한 재촉.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기를 봐주고 있으니 무엇이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알아봐주는데 너거가 내가 당장 다이아 사온나 하면 다이아 사가지고 와야 된다 알겠나? 그녀는 여러 번 남편에게 힘든 마음을 토로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참았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친구 부부가 함께한 자리에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성격상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털어놓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욕하는 것이 사랑하는 남편을 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 한계는 명확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말했다. 대구 출신이 아니라서 대구 말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딸만 있는 집에서 곱게 자라서 아들 둘을 키운 시어머니의 화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대구에서 30년을 살았다. 어디를 가도 완전한 대구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대구 말투를 이해하지 못할 리 없었다. 남편은 또 말했다. 어릴 때 잔소리를 듣지 않고 자라서 잔소리에 대한 역치가 낮다고. 조금만 뭐라 해도 과장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10수년을 함께한 남편이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죽고 싶을 만큼, 진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지만 남편은 그녀를 이해심 없고 스트레스 감수성이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시녀성이자 멋진 엄마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밥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었다. 하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는 스타일이었다. 말이 너무 많아서 해도 될 말과 해선 안 될 말을 구분하지 못했다. 생각 없이 입으로 다 뱉어내는 타입. 상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인정도 많이 받는 사람. 경우가 바른 사람이라 뭘 받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 하지만 그 모든 미덕은 며느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올해 7월부터 시어머니는 그녀를 이름 대신 이렇게 불렀다. 아기가 생후 100일쯤 되었을 때였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자고 있던 그녀를 깨워 세웠다. 그리고 아기를 떠밀듯이 건네주었다. 갑자기 깬 탓에 머리를 묶지 못한 상태였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아기 볼에 닿았다. 그 순간 이씨야, 머리카락이 알라 얼굴에 닿잖아. 그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태어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불려본 적이 없었다. 처음이었다. 재촉은 더욱 심했다. 아기가 배고파 울 때 그녀가 아기를 안으며 귀엽다고 말하면서 젖병을 물리려 하면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빨리 줘라. 알라 오는데 빨리 안 주고 귀엽다 하고 있노. 아기를 휙휙 안으면서 급하게 젖병을 물려야 한다는 것인가. 아기 낳고 처음에는 더 심했다. 신생아는 당연히 많이 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니는 알라 어마이가 돼가지고 알라가 왜 우는지도 모르나. 좀 안 울게 달래봐라. 사람을 재촉하고 피를 마르게 하는 말들. 어떻게 아기를 안 울게 키울 수 있단 말인가.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키웠을까? 아기가 생후 100일을 갓 지났을 때 인플루엔자에 걸렸다. 원인은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목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말했다. 그녀가 독감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부정했다. 아니다. 독감 아니다. 그러면서 아기에게 뽀뽀를 하고 안았다. 아기는 예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독감이 맞았다. 대구의 유명한 소아과 70세 원장님이 말했다. 지금까지 본 독감 환자 중 가장 어린 아기라고. 너무 안타깝다고. 아기는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숨이 넘어갈 것처럼 힘들어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아기에게 약을 먹일 때였다. 생후 100일 아기가 숟가락으로 약을 받아먹을 수는 없다. 약병에 넣어 입을 벌리고 억지로 먹여야 했다. 아기는 당연히 울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잔인하다. 하지 마라. 알라 불쌍하다. 그녀는 정말 화가 났다. 참고 참았지만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기 약 먹이는데 저를 잔인하고 나쁜 엄마 만드세요? 그럼 어떻게 먹일까요? 그날은 더 이상 별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똑같았다. 아기 코가 막혀 코딱지를 면봉으로 파줄 때, 아기를 눕혀 기저귀를 갈 때, 아기 약을 먹일 때, 아기 손톱을 깎을 때, 아기가 울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됐다. 잔인하다. 알라 고문하나. 알라 불쌍하다. 그럼 내가 키우라는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남편을 생각해서 참았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아기에게 잔인하고 아기를 불쌍하게 만드는 나쁜 엄마였다. 그녀는 전몸살로 고생했다. 아기 100일을 앞두고 집에서 체온이 40.2도까지 올랐다.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집에서 100일 잔치를 하기로 해서 직계 가족들을 초대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해열제를 먹으며 버텼다. 너무 피곤해서 20분만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본다고 했다. 어차피 그녀는 유축 수유를 했기 때문에 시간마다 유축을 해야 했다. 20분밖에 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사이 아기가 시어머니의 옷에 구토를 했다. 시어머니는 아기에게 말했다. 니 왜 토하는데? 내가 기껏 먹여놨는데 왜 토하는데? 그리고 갑자기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화장실에 있는 아기 세탁기를 돌렸다. 처음에는 아기 옷을 빠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시어머니 자신의 옷과 속옷이었다. 20분도 기다려주지 못하고 당장 빨아야 하는 것이었을까? 그녀가 잠깐이라도 쉬거나 자는 모습을 시어머니는 견디지 못했다. 반면 남편은 하루 종일 육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낮잠을 자면 시어머니는 말했다. 알라 아바이 피곤하다. 조용조용 자게 냅두자. 알라 울리지 말자. 며느리가 잠깐 눈을 붙이려는 것은 꼴 보기 싫은 모양이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집에서 자고 난 후였다.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그녀도 새벽 내내 유축을 하고 겨우 2시간 눈을 붙인 상태였다.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후 지금까지 매일 8시간 이상씩 잤다. 낮잠도 꼬박꼬박 챙겼다. 남편이 야외에서 하는 힘든 일을 하기에 그녀도 배려하고 이해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긴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의 배려가 너무 지나쳤고 자기 자신을 혹사시킨 것이었다. 그 상황에서 아기가 울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깼다. 그리고 아기를 침대 위 그녀의 팔 위에 던지면서 소리쳤다. 알라가 우는데 어마이가 가만히 있나? 그렇다면 아기 아빠는 어떤가? 8시간 이상 쿨쿨 잘 자고 있는 아기 아빠는 왜 깨우지 않는 것인가? 그녀가 출산 후 가장 아팠던 곳은 손목이었다. 아기가 워낙 우량아로 태어났고 유축 수유를 했기 때문에 유축 시간 따로, 수유 시간 따로, 젖병 소독까지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알라 밥 먹이는 거는 무조건 어마이가 해야 한다. 알라가 알라 어마이 눈을 보면서 밥을 먹어야지. 유축한 것을 중탕하면 항상 그녀에게 줬다. 육아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었던가. 그녀는 아기 9개월까지 유축 수유를 했다. 그동안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었다. 3시간마다 유축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수유까지 해야 하니 항상 잠이 부족해서 좀비 같았다. 손목까지 아파서 페트병 뚜껑도 못 여는데 무조건 그녀에게만 수유를 시켰다. 손목이 멀쩡한 남편이 며칠에 한 번 어쩌다 수유를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인가. 그녀가 코팅 주물 냄비 세트를 샀다. 2주 내내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거 연마제 제거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반복이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출퇴근이 일정치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열흘 동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기로 했고 아침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쯤 들어올 것 같다고 분명 말씀드렸다. 그런데 다음날 또 물어봤다. 아, 아바이 언제 나가노? 언제까지 일하노? 몇 일 동안 한다드노? 몇 시에 나가노? 뭔 일하노? 어디서 일하노? 전날 다 말씀드렸는데 말이다. 말이 워낙 많다 보니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하고 또 하고 사람이 죽을 지경이었다. 구이용 소고기를 해동해서 잘랐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이거 김치 냉장고 넣을까? 그냥 냉장고 넣을까? 그녀가 대답했다. 눈에 잘 보이게 그냥 냉장고 넣어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니 냉동했다가 해동한 건데 그냥 냉장고 넣으면 우야노. 김치 냉장고 넣어야지. 그리고는 김치 냉장고에 넣었다. 그렇다면 왜 물어본 것인가? 원래 집에 자고 가기로 한 날이 아닌데도 그냥 와서는 통보했다. 오늘 나 여기서 자고 갈 거다. 시어머니의 절친 딸의 딸이 그녀의 아기와 태어난 날이 비슷했다. 그 집에 다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었다. 남편을 빼고 시어머니와 그녀만. 시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있다가 치발기가 매트 위에 떨어졌다. 그녀가 다시 주워서 주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거를 소독을 해가 쥐어줘야지 그냥 주면 우야노. 그러자 그 아기 엄마와 할머니가 말했다. 잠깐 떨어졌는 거 그냥 써도 된다. 우리 집 그렇게 안 더럽다. 그렇게 넘어갔다. 나중에 그 아기 엄마가 그녀에게 말했다. 와, 아줌마 잔소리 진짜 대박. 진짜 심하네요. 진짜 심하다 진짜. 이유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였다. 하이체어에 앉으려 하지 않아서 범보 의자에 앉혀 식탁에 놓고 먹였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트밀은 왜 주냐? 그냥 쌀만 주면 안 되냐? 숟가락에 맘마 조금만 담아라. 애 턱받이 불편해 하잖아. 빼라. 애가 왜 자꾸 뱉냐? 네가 똑바로 못 먹이는 거 아니냐? 맛이 없는 거 아니냐? 계속되는 잔소리였다. 아기를 목욕시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뒤에 와서 말을 이었다. 손부터 씻겨라. 발도 깨끗하게 씻겨라.
얼굴은 언제 씻기냐? 머리카락 제대로 안 씻긴 거 아니냐? 계속되는 잔소리였다. 3월 31일이었다. 문화센터가 그녀의 아파트 안에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날 그 순간 기온은 21도였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기를 예뻐했다. 감사하기도 해서 카톡으로 사진을 자주 보냈다. 아기에게 얇은 패딩을 입혀서 문센룩이라고 사진을 보냈다. 답장이 왔다. 뜨시게 좀 입혀라. 진짜 앞으로 사진을 보내기 싫어졌다. 어버이날이었다. 남편이 퇴근길에 전화를 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다고 한다. 너거는 받을 줄만 알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 난 너거가 저번 주에 백화점 갔다길래 내 선물 사러 간 줄 알았다. 카네이션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도 하나쯤은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버이날 당일 연락하는 게 말이 되냐? 미리 연락해서 나를 잡아서 약속을 해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남편은 화가 너무 났지만 미안하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때 그녀의 가족은 전부 시어머니 때문에 전염된 기관지염으로 아팠다. 아기는 잠도 안 자고 많이 울었다. 남편도 아프고 그녀도 아픈 상황이었다. 시어머니는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 자체였다. 그로부터 3주 후 시어머니의 절친 친구가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 그냥 한번 수긍하고 만나러 집에 찾아뵀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너거가 잘못했다 카더라. 말이 얼마나 많으면 아들 며느리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여자고 남자들은 저런 거 못 챙기는 게 맞는데 여자니까 네가 챙겨야지. 네가 며느리잖아. 그녀는 지금까지 말 안 통하는 남편에게 행사가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매일 얘기하면서 다 챙겼다. 아기를 키우다 보니 밤낮도 없고 날짜 감각도 없어져서 하루 착각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도 못 챙겼다. 시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도 엄청 여러 번 했다. 돌잔치 날이었다. 직계 가족끼리만 할 거라서 평일로 그냥 예약했다. 그녀의 엄마 아빠 그리고 시아버님. 이렇게.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친정 아빠한테 그날 일 빼락해라. 그녀가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명령조로 말할 필요가 없었다. 빼시라고 말씀드리라도 아니고 빼락해라. 그녀의 아빠에게 명령하는 것인가. 진짜 이때 정이 확 떨어졌다. 이 정도의 에피소드들이 있었다. 더 많았지만 일일이 기록해두지 않았다. 남편이 이혼은 며칠 더 생각해보자고 했다. 그녀는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다. 시어머니 때문에 죽고 싶다고. 이혼하든지 이혼 안 하면 자신이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짜 우울증이 심하게 온 것 같았다. 창밖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었다. 1월 복직 예정이었다. 일을 하려면 아기를 봐줄 사람이 있어야 했다. 시어머니가 12월 말에 그녀의 집 쪽으로 이사를 와서 그녀와 남편이 집에 없는 시간에는 아기를 봐주기로 했다. 남편이 말했다. 그러면 장모님한테 아기 봐주러 와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자. 나 우리 엄마 이사 오지 말라고 얘기하겠다.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많이 아프셨다. 와주실 수가 없었다. 아니, 매번 와주신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아프실 때를 제외하고는 평일에 매일 와주셔서 함께 아기를 키웠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냥 일을 그만두더라도 혼자서 아기를 키우고 싶었다. 그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다.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었다. 그 잔소리, 간섭.
속된 말로 진짜 미친 것 같았다. 그걸 옹호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도 진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자신의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 자기 엄마가 불쌍하다고 했다. 말 다 했다. 맞다. 아기를 봐주시려고 주말마다 몇 개월 동안 와주셨던 의도는 좋다. 하지만 같이 있으면 너무 숨막히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드는데 그것이 감사하지 않았다. 그냥 시어머니 성격이니까 넘기자.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저히 못 참겠었다.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남편까지. 남편이 저렇게 이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 배우자에 대한 이해, 배려, 공감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절규다. 2017년 결혼해서 2024년 첫 아기를 낳은 한 여성. 7년간의 연애, 수년의 동거, 그리고 순탄했던 결혼 생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서 균열이 시작됐다. 시어머니의 등장. 도움을 주겠다며 5개월간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머물렀다. 그 시간 동안 그녀가 경험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웠다. 끊임없는 잔소리, 재촉, 무시, 모욕. 그리고 모든 행동에 대한 간섭. 시어머니는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다. 하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는 스타일이었다. 해도 될 말과 해선 안 될 말을 구분하지 못했다. 생각 없이 모든 것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며느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그녀는 여러 번 남편에게 토로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참았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최근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며 한계를 느꼈다. 남편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대구 출신이 아니라서 대구 말투를 이해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구에서 30년을 살았다. 잔소리에 대한 역치가 낮다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 10수년을 함께한 남편이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죽고 싶을 만큼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지만 남편은 그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올해 7월부터 시어머니는 그녀를 야라고 불렀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아기가 100일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자고 있던 그녀를 깨워 아기를 떠밀듯 건네며 소리쳤다. 머리카락이 아기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였다. 재촉도 심했다. 아기가 배고파 울면 아기를 안으며 귀엽다고 말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빨리 젖병을 물리라고 소리쳤다. 신생아가 우는 것은 당연한데 안 울게 달래라고 재촉했다. 아기가 생후 100일을 갓 지났을 때 인플루엔자에 걸렸다. 원인은 시어머니였다. 목이 아프다며 독감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도 아기에게 뽀뽀를 했다. 결과는 독감이었다. 소아과 원장님은 지금까지 본 독감 환자 중 가장 어린 아기라며 안타까워했다. 아기에게 약을 먹일 때도 문제였다. 생후 100일 아기는 숟가락으로 약을 받아 먹을 수 없다. 약병에 넣어 억지로 먹여야 한다. 아기가 울면 시어머니는 잔인하다고 불쌍하다고 소리쳤다. 코를 닦아줄 때도 기저귀를 갈 때도 손톱을 깎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나쁜 엄마였다. 그녀는 전몸살로 고통받았다. 아기 100일을 앞두고 체온이 40.2도까지 올랐다. 입원할 수 없어 집에서 해열제로 버텼다. 너무 피곤해 20분만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본다고 했다. 그 사이 아기가 시어머니 옷에 구토를 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안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기 세탁기로 자신의 옷을 빨았다.
20분도 기다려주지 못한 것이다. 그녀가 잠깐이라도 쉬는 모습을 시어머니는 견디지 못했다. 반면 남편이 낮잠을 자면 조용히 자게 냅두자고 했다.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후 매일 8시간 이상씩 잤다. 낮잠도 꼬박꼬박 챙겼다. 어느 날 아침 아기가 울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그녀의 팔 위에 던지며 소리쳤다. 아기가 우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냐고. 하지만 8시간 넘게 자고 있는 아기 아빠는 깨우지 않았다. 그녀가 출산 후 가장 아팠던 곳은 손목이었다. 아기가 우량아로 태어났고 유축 수유를 했기에 유축, 수유, 젖병 소독까지 모두 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아기 밥은 무조건 엄마가 먹여야 한다고 했다. 유축한 것을 중탕하면 항상 그녀에게 줬다. 육아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었던가. 그녀는 아기 9개월까지 유축 수유를 했다. 그동안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었다. 3시간마다 유축해야 했기 때문이다. 손목이 아파 페트병 뚜껑도 못 여는데 무조건 그녀만 수유해야 했다. 코팅 주물 냄비를 샀을 때였다. 2주 내내 첫째 주 토일, 둘째 주 토일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연마제를 제거했냐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반복이었다. 남편의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날 또 물었다. 언제 나가냐고, 언제까지 일하냐고, 몇 일 동안 하냐고, 몇 시에 나가냐고, 무슨 일 하냐고, 어디서 일하냐고. 전날 다 말씀드렸는데 말이다. 구이용 소고기를 해동해 잘랐다. 시어머니가 김치 냉장고에 넣을까, 그냥 냉장고에 넣을까 물었다. 그녀가 그냥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냉동했다 해동한 건데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며 김치 냉장고에 넣었다. 그렇다면 왜 물어본 것인가? 자고 가기로 한 날이 아닌데도 와서는 오늘 자고 간다고 통보했다. 시어머니의 절친 딸의 딸과 놀러 갔을 때였다. 치발기가 매트에 떨어졌다. 주워서 주려 하자 소독해서 줘야 한다고 또 뭐라 했다. 그 아기 엄마와 할머니가 잠깐 떨어진 거 그냥 써도 된다며 집이 그렇게 안 더럽다고 말해줘서 넘어갔다. 나중에 그 아기 엄마가 말했다. 잔소리 진짜 대박이다. 진짜 심하다고. 이유식을 시작했을 때는 옆에서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를 했다. 오트밀은 왜 주냐. 숟가락에 조금만 담아라. 턱받이 불편해하니 빼라. 왜 뱉냐. 제대로 못 먹이는 거 아니냐. 아기를 목욕시킬 때도 뒤에서 손부터 씻겨라. 발도 깨끗이 씻겨라. 얼굴은 언제 씻기냐. 머리카락 제대로 안 씻긴 거 아니냐. 계속. 3월 31일 기온 21도. 아기에게 얇은 패딩을 입혀 사진을 보냈다. 답장은 뜨시게 좀 입혀라였다. 사진을 보내기 싫어졌다. 어버이날. 남편이 퇴근길에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받을 줄만 알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어버이날 당일 연락하는 게 말이 되냐고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때 그녀의 가족은 전부 시어머니 때문에 전염된 기관지염으로 아팠다. 아기도 남편도 그녀도. 시어머니는 본인만 생각했다. 3주 후 시어머니가 찾아와 울면서 말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다 너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여자니까 내가 챙겨야 한다고. 내가 며느리 잤냐고. 그녀는 지금까지 행사마다 일주일 전부터 매일 챙겼다. 아기를 키우느라 날짜 감각이 없어져 하루 착각했을 뿐이었다. 자신의 부모님도 못 챙겼다. 여러 번 사과했다. 돌잔치는 직계 가족끼리만 평일로 예약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친정 아빠한테 그날 일 빼라고 얘기하라고. 명령조였다. 그녀의 아빠에게 명령하는 것 같았다. 정이 확 떨어졌다.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다. 남편이 이혼은 며칠 더 생각해 보자고 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시어머니 때문에 죽고 싶다고. 이혼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우울증이 심하게 온 것 같았다. 창밖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었다. 1월 복직 예정이었다. 시어머니가 12월 말 이사를 와서 아기를 봐주기로 했다. 남편이 장모님께 부탁해보자고 엄마한테 이사 오지 말라고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아프셨다. 매번 약속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아프실 때 빼고는 평일 매일 와주셨다.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혼자 아기를 키우고 싶었다. 그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다.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었다. 잔소리, 간섭, 미친 것 같았다. 그걸 옹호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항상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 엄마가 불쌍하다고 했다. 아기 봐주려 온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숨막히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드는데 감사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 성격이니 넘기자고 생각했다.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만 가지자고. 하지만 못 참겠었다.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남편. 이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배우자에 대한 이해, 배려, 공감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 여성의 이야기는 수많은 며느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그리고 무너지는 결혼 생활. 통계를 보면 놀랍다. 이혼 사유 중 시댁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원인 중 하나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제3자의 개입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시어머니들은 대부분 선의를 가지고 있다. 아들 부부를 돕고 싶어 한다. 손주를 돌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다.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한다. 육아 방식을 간섭한다. 생활 방식을 비판한다. 며느리들은 참는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태도다.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를 두둔한다. 아내가 예민한 것이라고 치부한다. 이것이 아내에게는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온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종종 두 가족의 결합으로 여겨진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은 희생된다. 특히 여성의 행복이 희생된다. 이 여성은 묻는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녹음을 해야 할까? 시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어떻게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을까? 우울증 진단서나 투약 기록이 도움이 될까? 법적으로 보면 복잡하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부관계의 파탄이 증명되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남편의 태도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엄마를 두둔했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녹음은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시어머니의 폭언,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우울증 진단서와 투약 기록도 중요하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의사와 상담하고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 대응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이다. 이혼을 결정하든 관계를 유지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면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제한한다. 육아 방식에 대한 간섭을 거부한다. 남편에게 명확히 요구한다. 아내 편에 서달라고. 엄마가 아닌 아내를 우선하라고. 만약 이혼을 결정한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증거를 모은다. 재정 상황을 파악한다. 아이 양육권을 준비한다. 변호사와 상담한다.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참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다. 견디지 못한 것이 약함이 아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용기다. 이 여성의 이야기를 읽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비슷한 경험을 한 며느리들, 딸의 고통을 지켜본 어머니들, 친구의 힘듦을 들은 사람들,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해한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남편이 문제다.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다. 수많은 위로와 조언이 쏟아진다. 어떤 이는 말한다.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라고. 만나지 말라고. 경계를 명확히 하라고. 어떤 이는 말한다.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하라고. 상담을 받으라고. 어떤 이는 말한다. 이혼을 고려하라고. 당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해야 한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 자신의 한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이다. 시댁 중심적이다. 며느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 시어머니 세대는 자신들도 며느리로 살며 참았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에게도 같은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세대가 달라졌다. 가치관이 달라졌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갈등은 여기서 시작된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며느리는 간섭받고 있다고 느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감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경계를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 사이에서 남편은 갈팡질팡한다. 엄마 편을 들면 아내가 상처받는다. 아내 편을 들면 엄마가 서운해한다. 그래서 중립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중립은 아내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진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결혼 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아내여야 한다. 시어머니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남편은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남편들이 엄마를 우선한다.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내에게 이해를 요구한다. 그 결과 아내는 외롭다. 배신감을 느낀다.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낀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먼저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 도움은 감사히 받되 간섭은 거부해야 한다. 방문은 환영하되 상주는 안 된다.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내 편에 서야 한다. 엄마에게 명확히 말해야 한다.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며느리를 존중해달라고. 이것이 엄마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시어머니도 변해야 한다. 며느리를 존중해야 한다. 다른 육아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 도움과 간섭의 경계를 알아야 한다. 아들 부부의 가정은 독립된 가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남편과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시어머니와의 거리두기.
육아 방식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편에 서달라는 것. 만약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선택이 필요하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쉬운 결정은 아니다. 아이가 있고 경제적 문제가 있고 사회적 시선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부부 상담을 받는다. 개인 심리 상담을 받는다.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 준비도 해둘 필요가 있다.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 재산 목록을 파악한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한다. 무엇보다 자신을 돌봐야 한다. 충분히 쉰다. 좋아하는 것을 한다. 친구를 만난다. 취미를 가진다.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한다.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시스템의 실패다. 사회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희생하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며느리를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통제욕 때문에, 세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며느리도 독립된 인격체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자신의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다. 자신만의 육아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시어머니의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며느리가 원할 때만 온다.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한다. 간섭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이 여성의 경우를 보면 명확하다. 시어머니는 도우려 했다. 하지만 도움의 이름으로 통제했다. 선의의 이름으로 상처를 줬다. 사랑의 이름으로 괴롭혔다. 결과적으로 며느리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너무 공감돼서 울면서 읽었어요. 시어머니 문제는 결국 남편 문제예요. 남편이 제대로 못 세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혼하세요. 당신 인생이 더 중요해요. 아이한테도 우울한 엄마보다 행복한 엄마가 낫습니다. 녹음하세요. 증거 확보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우울증 진단 꼭 받으세요. 나중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댓글들은 공감과 조언으로 가득하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위로를 건넨다. 법적 조언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 이혼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다. 관계 회복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결정은 결국 본인의 몫이다. 이혼할 것인가,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시어머니와 거리를 둘 것인가, 남편과 대화를 시도할 것인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흥미롭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경험한 기혼 여성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 경미한 갈등까지 포함하면 대다수가 경험한다. 하지만 이것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다. 대부분은 참고 산다. 거리를 두고 산다.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며 산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관계의 변화 또는 관계의 종료. 관계의 변화를 원한다면 다음이 필요하다. 남편과의 깊은 대화, 부부 상담,
시어머니와의 명확한 경계 설정, 만남의 빈도 줄이기, 육아 간섭 거부하기.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관계의 종료를 고려해야 한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아이에게도 우울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행복한 부모를 가지는 것이 낫다. 비록 그 부모가 따로 살더라도 이혼을 결정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증거 수집. 시어머니의 폭언과 모욕을 녹음한다. 남편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은 상황들을 기록한다. 우울증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확보한다. 이 모든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정적 준비도 중요하다. 자신의 재산을 파악한다. 남편의 재산을 파악한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정리한다. 아이 양육비를 계산한다. 자신의 복직 계획을 세운다. 심리적 준비도 필요하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두려울 수 있다.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자유로울 수도 있다. 행복할 수도 있다.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질문을 던진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두 사람의 결합인가? 두 가족의 결합인가? 며느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가?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어머니의 도움은 언제 간섭이 되는가? 답은 명확하지 않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경계가 없는 도움은 해가 된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는 약화되고 있다. 며느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느리게 변한다. 많은 시어머니들은 여전히 옛 방식을 고집한다. 많은 남편들은 여전히 중립을 지키려 한다. 이 간극에서 며느리들은 고통받는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악몽이 된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지옥을 경험한다. 그리고 자신을 탓한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예민한가? 내가 이해심이 없는가? 하지만 잘못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 시스템이 문제다. 사회가 문제다. 며느리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가 문제다. 변화가 필요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사회는 며느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여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위로다. 공감이다.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확인이다. 힘들어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인정이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다. 남편과 대화한다. 변호사와 상담한다. 심리 상담을 받는다.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 증거를 수집한다. 재정을 정리한다.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성급한 결정은 후회를 남길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참는 것도 자신을 해친다. 적절한 시점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이 필요 없다.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면 된다.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이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가? 한국 민법상 이혼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다. 시어머니의 학대를 남편이 방치한 경우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증명이다. 시어머니의 폭언, 모욕, 과도한 간섭을 증명해야 한다. 녹음이 가장 효과적이다. 한국에서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이 합법이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저장한다. 남편과의 대화 내용도 저장한다. 남편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두둔한 증거들이다. 의료 기록도 중요하다. 우울증 진단서, 상담 기록, 약 처방 기록.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한다. 증인도 도움이 된다. 시어머니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 친구, 이웃, 친척. 이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시어머니의 절친 딸의 딸 엄마처럼 제3자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지적한 경우는 강력한 증언이 된다. 손해배상은 어떨까? 시어머니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가능하다. 남편이 배우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 분할도 중요하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눈다. 하지만 한쪽에 유책 사유가 있으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위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엄마가 우울증이 있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울증의 원인이 시댁 갈등이고 이혼 후 환경이 개선되면 치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괜찮다.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남편이 분담해야 한다. 법원이 남편의 소득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정한다. 하지만 법적 대응이 전부는 아니다. 때로는 관계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조건이 있다. 남편이 변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변해야 한다. 그리고 명확한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남편이 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엄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 편에 서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이것이 쉽지 않다. 많은 남편들이 엄마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낀다. 효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배신이 아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결혼했다면 아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부부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실감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운다. 갈등 해결 전략을 세운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해야 한다. 아들이 엄마에게 말한다.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며느리를 존중해달라고. 방문 빈도를 줄여달라고. 육아 방식을 인정해달라고. 시어머니가 받아들인다면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명확한 규칙을 정한다. 방문은 사전에 약속한다. 육아에 간섭하지 않는다.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켜진다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변하지 않는다면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만남을 최소화한다. 명절에만 본다. 전화 통화도 줄인다. 아이를 맡기지 않는다.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이 여성이 처한 상황을 종합해보자. 10수년을 함께한 남편.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시어머니의 등장. 끊임없는 간섭과 잔소리. 그리고 남편의 배신감을 주는 태도. 그녀는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창밖을 보면 뛰어내리고 싶다. 우울증이 심각하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이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받는다. 상담을 받는다.
그 다음은 결정이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이 결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성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자신이 더 망가진다.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혼 시 재정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파악한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도 필요하다. 진지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전달한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변화가 없으면 떠날 것이라고,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다. 만약 남편이 진정으로 변하려 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즉각적인 변화, 시어머니와의 경계 설정, 아내를 최우선으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맞다. 만약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정은 명확하다. 이혼이다.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면 그 관계는 끝내야 한다. 아무리 사랑했어도, 아무리 오래 함께 했어도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시어머니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며느리들, 남편의 무관심에 상처받는 수많은 아내들, 결혼 생활에 환멸을 느끼는 수많은 여성들,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참지 못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용기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결혼은 희생이 아니다. 일방적인 참음이 아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그런 관계는 지속될 수도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며느리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독립된 개인이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도움과 간섭은 다르다. 선의도 경계를 넘으면 해가 된다. 남편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결혼했다면 아내가 최우선이다.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우선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중립은 없다. 아내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엄마 편에 서는 것이다. 시간이 흐른다. 이 여성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관계를 회복할까? 이혼을 선택할까?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면 옳은 선택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알아야 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길이 있다는 것을,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친구에게, 가족에게, 전문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목소리를 내야 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 살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그 여성의 삶은 계속된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 행복이 기다리기를, 평화가 기다리기를, 자유가 기다리기를 바란다.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것을 바란다. 고통의 끝,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행복. 그것이 함께하는 행복이든 홀로 찾는 행복이든. 시어머니 문제.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한다. 며느리를 존중하는 사회.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않는 사회.
건강한 경계를 인정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때까지 고통받는 모든 며느리들에게 버티라.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떠나라.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